안녕하세요. 금요일 저녁에 늦은 시간인데 시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진짜 덥더라고요. 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최근에 재미있었던 의학 연구들 준비했고요. 어렵지 않게 하여튼 쉽게 준비하려고 노력하는데 준비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긴 합니다. 최근에 제가 봤던 재밌는 의학 연구 3가지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 두 번째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이자 5가지, 세 번째는 돼지장기로 사람을 살린다는 연구들이 요즘에 있는데요. 이종장기, 뜨거운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한 식단, 네이처에 실렸고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로 에서 나온 연구거든요. 1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년 동안 추적 관찰했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물어봤고 또 추적 관찰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이제 본 결과를 분석을 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라서 처음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림들이 뒤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요 결과를 먼저 좀 소개해드리면 1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코호트가 의료인 코호트예요. 80년대에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코호트가 큰 게 있었었고, 또 이제 헬스케어 퍼스널들, 의사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의료 관련된 직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호사, 뭐 방사선사, 그다음에 임상병리사 여러 직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설문조사를 하고 추적 관찰한 코호트 2개가 이제 비슷한 성격의 코호트라서 2개를 합쳐서 보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이제 꼼꼼하게 해서 여러 가지 식단 기준에 따라서 이분이 어떤 식사 기준에는 얼마나 잘 맞는지를 이제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봤는데, 건강한 노화라는 정의가 뒤에 있어요. 건강한 노화를 인지 기능과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3가지로 정의를 했고요. 건강하게 노화한 사람들은 불과 9.3%에 불과했습니다. 90%는 건강하지 않았고 10%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건강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건강했냐? 식사랑 관련이 많았다. AHEI라는 요거 지수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 지수로 따져봤을 때 건강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식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86%더 건강하게 노화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무미건조하니까 디테일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거 PD님도 제가 이 제목 들으니까 저속노화로 얘기하면 어떻겠냐 그러셨는데, 저속노화가 요즘 유행이긴 한데, 저는 이게 과학적인 표현은 일단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successful aging, 성공적인 나이 들기가 저는 제일 알아듣기 쉬운 표현인 것 같고, 흔히 쓰는 표현은 healthy aging이기는 해요. 나이가 드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노화를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거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는 정의들이 물론 이제 통일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연구에서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보시면 일단 살아 있어야 됩니다. 70세까지 생존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생존하면서 주요한 11개 만성질환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을 이제 설문조사나 질문지를 통해서 평가했을 때 정상이어야 됩니다. 11개 만성질환들은 이제 이게 미국 연구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사망 원인들을 기준으로 작성이 됐는데, 암, 당뇨병, 그 다음에 이제 심내혈관 질환들 있고, 만성 콩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파킨슨병, 이런 이제 주요 11가지 질환들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인지기능하고 정신건강은 주로 설문지로 하고요. 인지기능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뭐 인지기능 테스트 하잖아요. 1시간 이상 하는 그런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정신건강은 설문지 이렇게 답하면 되니까. 신체기능도 마찬가지로 설문지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계단 한 층 오르기 잘할 수 있냐? 한 블록 문제없이 걸어 다니냐? 그다음에 1마일 이상 한 1.6km 정도 잘 걸어 다니냐? 진공청소기 집에서 혼자 청소할 수 있냐? 테이블 혼자 옮길 수 있냐? 그다음에 뭐 계단 올라갈 수 있냐? 옷 갈아입기 혼자 할 수 있고, 달리기 할 수 있냐? 달리기 좀 쉽지 않죠. 70세 달리기 하는 거 좀 쉽지 않은데,
물건 들기, 허리 굽히기, 무릎 꿇기, 뭐 마트 갔다가 식료품 들고 나르기 요런 것들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혼자 할 수 있으면 요런 거 건강합니다. 70세 요 정도면 건강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비슷한 기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환자분들 보면 진짜 저 생물학적 나이와 기능적 나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나시는데 60 대인데도 일상생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80 대인데도 골프 치러 다니시고 심혈관 질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제가 질병 설명드리면 다 이해하시는 또렷또렷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속노화가 유행이긴 한데 저속노화라는 말보다는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요 연구에서는 요런 정의를 사용했고요. 흔히 더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여튼 건강한 노화다. 그다음에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성공적으로 나이 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어떤 식생활이 관련이 있냐. 앞서 인제 AHEI 지수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헬시 이팅을 평가하는 점수예요. 요거는 사실 되게 복잡해서 저도 설문지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먹은 음식들을 쭉 목록화하고 그거를 인제 영양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건데 11개 항목이 있고 여기서부터 채소부터 음주까지 11개 항목이 있고 각 항목마다 10점 만점이고 점수가 안 좋으면 빵점이거든요. 다 합치면 제일 낮은 분은 빵점이고 제일 높은 분은 110점이겠죠. 어떤 게 점수가 높냐? 채소를 하루에 5접시 이상 서빙이라는 표현이 인제 과자에 보면 원 서빙이 한 봉지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 과자에는 조그만 한 봉지. 채소는 보통 한 접시 정도를 얘기하긴 합니다. 채소를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면 110점이고요. 고런 기준으로 하면 이 연구를 할 당시에 인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여성 평균 점수는 5.4점. 하루에 한 2.5 채소 정도 채소 2.5 접시 정도를 먹는다는 거죠. 남성은 5.6점 정도였고 과일, 통곡물이 점수가 인제 높은 거고요. 가당음료 드시면 점수가 낮고 견과류 드시면 점수가 높고 붉은 고기나 가공육 드시면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다음에 트랜스 지방 안 좋은 거니까 많이 드시면 점수가 낮고요. 오메가 3 드시면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드시면 점수가 높고 다중 불포화 지방산 푸파라고 부르는 많이 드시면 높고 나트륨 많이 드시면 점수가 낮습니다. 빵점이고요. 음주 많이 하시면 점수가 낮죠. 이제 요런 식으로 11개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드시는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남성, 여성 뭐 한 50점 정도 나오니까 미국도 한 절반 정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인제 그림화로 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제 하루에 드시는 음식의 양을 요렇게 비율로 표시한 거고요. 채소를 제일 많이 먹어라. 채소, 과일 합쳐서 한 절반 정도 되게 드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절반은 통곡물과 나머지 절반을 건강한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채소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시고 감자와 감자튀김을 피하자. 미국의 감자튀김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과일은 다양한 색의 과일, 빨간색만 있는 거 아니고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여러 가지 과일들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밥 많이 먹는데 흰 쌀밥보다는 통곡물을 더 강조하고 있긴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붉은 고기나 가공육은 좀 피하고 기왕이면 생선류, 그다음에 가금류, 닭고기 요런 것들, 그다음에 콩, 견과류가 조금 더 좋겠다. 거고요. 기름, 건강한 기름이면 더 좋아요. 버터나 트랜스 지방 많은 기름보다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가 조금 더 좋다. 일부러 한 숟갈 더 드시는 건 아닌데 똑같이 드실 거면 기왕이면 좀 더 건강한 기름으로 드셔라. 네, 물, 차, 커피는 좋은데 우유도 좋은데 주스나 가당 음료는 피하는 게 좋겠다. 요런 인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런 식단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하게 노화했느냐인데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식단들 평가했는데 인제 AHEI 지금 말씀드린 AHEI 외에도 글씨가 작은데 AMD는 인제 메디터레니언 지중해 시기에 얼마나 잘 맞느냐 뭐 그런 거 있고 대쉬 다이어트는 저염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단이거든요. 뭐 그런 특성이 다 다르고 마인드는 요즘에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이라 그래 가지고 유행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런 식단에 따라서 다 분석을 했고요. AHEI만 놓고 설명드리면
다 뜯어보면 재밌습니다. 이제 마인드가 얼마나 정신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AHI 잘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노화할 가능성이 1.86배, 86%더 높고요. 인지 기능이 좋을 가능성은 62% 높고 신체 기능이 좋을 가능성은 2배 이상 높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건강한 식단을 하면 2배 정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씨가 좀 작은데 어떤 음식이 좋은 음식이냐, 여기 파란색이 좋은 색이고 빨간색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영어를 제가 한글로 바꾸는 걸 미처 못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과일, 그다음에 푸파, 통곡물, 채소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너츠도 있고요. 견과류도 있고요. 베리도 있고 요거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고요. 안 좋은 거 맨 밑에 보면 트랜스 지방 있고 그다음에 토탈 밋, 통고기, 그다음에 소듐 짜게 드시는 거, 그다음에 가공육, 버터, 마가린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음식들입니다. 각각의 음식들을 놓고 얘기하면 이렇고 정리하면 연구 결과를 3문장으로 정리하면 과일, 채소 많이 먹어라. 두 번째, 동물성 식재료 좋은데 건강하게 먹어라. 통으로 된 원재료대로 먹고 가공해서 먹는 음식들 좀 피해라. 그다음에 똑같은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할 거면 기왕이면 생선이나 가금류가 붉은 고기보다는 좀 더 낫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신 사실이고요. 가공육이 최근에 최근만은 아니고 어쨌든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공육 섭취를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서 정책 기반자들도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 학교 급식에 가공육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 급식에 가공식품을 안 주려고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 영국에서는 아예 가공육을 학교에서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음식의 포장에도 그렇게 하고 뭐 세금을 더 매긴다든지 학교 급식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방법으로 가공육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요 첫 번째 연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질문들 많이 올라오셨는데 질문들 답 드리고 또 다음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민님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습니다. 요새는 유전자 검사로 병 걸릴 확률이나 노화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검사는 실제로 믿을 만한 건가요? 네,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한데요. 질병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 하나로 사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유전적 소인과 환경 요인, 나의 노력과 주변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혈압,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은 30% 정도 돼요. 나머지 70%가 생활 습관과 환경 요인이 작용하고 그 30% 안에서 하나의 유전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되게 다양한 유전자들이 복합적으로 네트워크로 작용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니까 열 몇 개의 유전자를 검사해가지고 유전자 스코링을 해서 당신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50점입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요즘에 만들어지니까 비교적 정확하긴 합니다만 한두 가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다. 많은 질환들이 그렇고요. 물론 유전자로 설명되는 질환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질환들은 대부분 희귀 질환에 좀 더 가깝고 흔한 질환들은 유전자가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검사들은 점점 많아져 가고 있고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외래에 이런 검사 결과 들고 와서 어떻게 답해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저도 종종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넘어갈까요? 엔젤님께서 고지혈증 약 먹으면 혈압도 좀 떨어지나요? 제가 혈압약 복용 6개월쯤 되었고 고지혈증 약은 한 달쯤 되었어요. 고지혈증 약 복용 후부터 혈압이 조금 더 낮게 나와요. 진짜 예민하시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약이 혈압을 약간 떨어뜨리는데 1은 못 떨어뜨립니다. 0. 얼마 떨어뜨리거든요. 통계적인 차이가 있고요. 집에서 경험할 만큼의 차이는 사실은 잘 안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뭐 약간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고지혈증 약 드시면서 조금 더 생활 습관도 건강해지시진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나머지 질문들 또 두 번째 연구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두 번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연구는 수명 단축 5가지 위험인자.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위험인자입니다. 다 잘 아는 위험인자예요. 다 잘 아는 거고, 근데 전 세계적인 규모로 진짜 큰 연구를 해서 저희 의학연구의 제일 대표 주자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렸습니다. 5개 위험인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저체중도 있습니다. 선진국만 있는 건 아니라서 저체중, 비만, 당뇨, 흡연 5가지, 흔히 말하는 위험인자 5가지가 얼마나 심혈관 질환에 위험하고 얼마나 사망을 일으키는지를 살펴본 연구고요. 진짜 큰 규모라서 6개 대륙 39개국에서 잘 설계된 코호트들, 우리나라 코호트도 하나 들어갔어요. 더 좋은 코호트들도 되게 많아서 133개 코호트에 전체 200만 명이 넘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분석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예상하시다시피 5개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이제 얼마나 안 좋냐, 정량적으로. 50대에, 나이 50세에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예요. 이쪽은 심혈관 질환, 이쪽은 사망이고요. 이쪽은 이제 위에는 발생이고 밑에는 생존이거든요. 생존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100%가 50세에 살아 있었어요. 50대에 이 빨간색은 여성이고요.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는 여성분들이 하나씩 사망하면서 살아남은 숫자가 50%가 되는 시점. 90세에 50%가 살아남았습니다. 위험인자가 없는 분들은요. 위험인자가 5개 있는 분들은 빨간색 점선이고요. 50%가 살아남은, 절반이 돌아가신 연령이 77세쯤 됐죠. 네. 90세까지 살아있는 분들은 10%쯤 될래나요? 그래서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으면, 위험인자가 5개 있는 분에 비해서 14.5년 더 산다. 여성의 경우는. 50세에 위험인자가 5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이 있으면 하나도 없는 분에 비해서 14.5년 일찍 사망한다는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마찬가지로 파란 점선이 하나도 없는 분, 실선이 하나도 없는 분, 점선이 5개 다 있는 분인데 하나도 없으면, 남성의 경우는 50세 하나도 없으면 평균 수명이 11.8년 더 길다. 있는 분들이 70세에 돌아가시면 없는 분들은 80 넘어서까지 85세까지 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심혈관 질환 50세에 이제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 없이 얼마나 더 오래 사냐? 여성에서는 13.3년, 남성은 10.6년. 심혈관 질환 없이 지내고요. 각각의 위험인자에 따라서 이렇게 기여도가 있습니다. 뭐 수축기혈압의 기여도, 콜레스테롤의 기여도, 비만의 기여도, 당뇨의 기여도, 흡연의 기여도. 기여도가 이제 당뇨랑 흡연이 사실 더 크기는 하죠. 조금 더 영향력이 더 크기는 하고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혈압이 제일 유병률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혈압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합치게 되면 이런 이제 영향력의 크기와 가지고 있는 빈도를 합쳐서 계산하면 사실 수축기혈압이 제일 큰 위험인자로 계산되긴 합니다. 사망,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아무것도 없으면 14.5년, 남성분들은 11.8년 더 오래 살고요. 이제 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당뇨, 흡연 역시 기여도가 다 다르고 당뇨와 흡연의 기여도가 더 크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도 고혈압과 흡연의 기여도가 제일 크거든요. 전 세계 위험인자 따져보면 사망과 여러 가지 질병의 이제 위험도의 위험인자를 따져보면 흡연과 고혈압이 1, 2위를 다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흡연율이 비교적 낮은 편에 해당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흡연 유병률이 높은 나라들 많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들 치면 특히 남성에서는 흡연이 1위인 나라들이 많거든요. 항상 1, 2위를 다투게 되고요. 고혈압만 놓고 기여도를 따져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고혈압이 없으면 심혈관 질환 없이 사는 나이는 2.3년 더 길어지고 사망하지 않고 더 오래 사는 거 2.9년 더 오래 삽니다. 여성에서는. 남성에서는 심혈관 질환 없이 2.1년 더 살고
수명은 2.9년 더 길어집니다. 이게 나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어서 예를 들면 노스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에서는 고혈압을 잘 조절했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5년 이상 더 오래 살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죠. 지역별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엄청 복잡한데 이거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50세의 위험인자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따졌잖아요. 50세 이후에 55세에 위험인자를 교정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또 봤거든요. 50대에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에 고혈압을 조절하면 여성은 2.4년 더, 심혈관 질환 없이 2.4년 더 살고 남성은 1.2년 더 삽니다. 담배를 끊으면 50대에 담배 피던 분이 담배를 끊으면 전체 생존 기간이 여성은 2.1년 더 길어지고 남성은 2.4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50세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50대라도 위험인자 관리하시고 아직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꼭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뻔한 내용인데 데이터가 너무 좋은 데이터라서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50대에 5가지 위험인자 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도 없는 다른 사람들보다 수명이 10년 이상 짧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위험인자 중에 고혈압하고 담배가 제일 큰데 고혈압 잘 조절하면 심내혈관 질환 발생을 많이 늦출 수 있고요. 담배 끊으면 오래 사는데 가장 효과적이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빨리 끝나버렸네요. 네. 질의응답에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말씀드릴까요? 엔젤님께서 하나 더 주셨네요. 혈액검사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16 정도인데 철분이 높다는 건가요? 16이면 되게 높으신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조금 높으신 건데 일단 담배 피우지 않는지 먼저 물어보게 되고요. 담배 피우면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 게 적혈구인데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적혈구를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헤모글로빈 수치가 올라가게 돼서 흡연하는지 먼저 물어보게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수치가 변하는지를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16 이상 높게 나오시는 경우에는 혈액 질환을 먼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는 혈액 질환을 보시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나 철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한다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김홍성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운동, 식단, 금연, 수면 이런 건 노력하면 되지만 스트레스는 조절이 어렵잖아요. 수명 단축과 스트레스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가 중요하죠. 네. 근데 스트레스가 이런 이제 중요한 질환들의 직접적인 위험인자라는 증거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주관적으로 스트레스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면 설문지나 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해 보면 그런 설문지에서 높게 나오는 분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사실은. 다른 위험인자에 비해서 운동, 식단, 금연, 수면,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보다 되게 높게 나오진 않아서 요런 스트레스가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는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을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오신 분들 중에 스트레스가 최근에 많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직장에서 뭐가 직책이 바뀌어가지고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심근경색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설명은 이렇게 드립니다. 다른 위험인자들이 환자분을 절벽까지 몰고 갔고요. 저 절벽에서 사실 절벽 밑으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를 결정하는 정도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고 간 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식단이 거기까지 밀고 갔고요. 스트레스가 거기까지 밀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떨어질랑 말랑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던 중에 스트레스가 톡 건드리니까 떨어졌던 거라서 물론 스트레스가 작용은 했겠지만 그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다음 주에 생겼을 게 스트레스 때문에 요번 주에 생긴 정도의 차이일 거고요. 스트레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달에 안 생겼다가 요번 달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요번 달에 생겼거나 요 정도의 차이지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위험인자라고 평가하진 않고요. 다만 요런 식으로 하긴 합니다. 스트레스가 다른 위험인자를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긴 해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잠을 깊이 못 자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식사가 불규칙해지고 그러다 보면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게 되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질병의 주요 위험인자들 뒤에 스트레스가 작용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사실은 되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엔젤님께서 기립성 저혈압이 젊은 사람도 생기나요? 20대인데 일어날 때 어지러우면 기립성 저혈압인가요? 네, 기립성 저혈압은 젊은 분들이 생깁니다. 네, 이제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기립성, 네,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운 게 기립성 저혈압. 네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정의하면요, 혈압이 낮은 분들이 일단 조금 더 잘 생기기는 하죠. 근데 고혈압도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요. 혈압이 진짜 관리 안 되는 분들은 혈압이 높으면 오히려 기립성 저혈압이 더 잘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많지 않아요. 대부분 혈압약을 드시니까 혈압 조절이 안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거 빼면 혈압이 낮으신 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좀 더 잘 생기겠죠. 그리고 기립성 저혈압도 그만큼 좀 혈관이 말랑말랑해야 더 잘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미주신경성 실신, 기립성 저혈압 젊은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 뭐 이제 사실은 혈압이 낮은 건 저는 축복이라고 말씀드려요. 외래에 혈압이 낮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밖에 계신 70대 할머니들, 80대 할아버지들 봐라. 당신은 저런 질환 안 생긴다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혈압이 낮은 분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서 좋은 일이긴 합니다. 비만하지 않고 짜게 안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마른 분들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잘 드시고 운동하시고 좀 드시고 체중을 좀 늘리시고 근육을 늘려라. 근육 늘리면 좀 덜 어지럽거든요. 똑같은 체중도요. 그다음에 가끔은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심한 질환이 있으셔서 체중이 늘지 못한다거나 갑상선 항진증 같이 소모성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체중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어지러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질환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질환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 답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님께서 수면 부족이 수명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봤는데요. 교수님은 몇 시간 미만이 수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나요? 저희 심장학회에서 권장하는 건 7시간 수면 권장합니다. 네. 적게 수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거 맞고요. 7시간보다 더 길었을 때 수명 연장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아서 7시간 이상을 통상 말씀드리게 되고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도 중요해서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는 거. 중간에 화장실 한두 번 가는 거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중간에 깨서 부시럭부시럭 다른 일 하지 않을 정도로 푹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얘기하면 7시간을 저희 학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답드리고 마저 넘어가겠습니다. 20년째 다이어트님께서 유튜브에서 햄버거가 탄단지 조화가 완벽한 음식이라고 해서 요새 아이고야 몇 끼니를 햄버거 세트만 먹는데요. 체감상 속이 더부룩하고 먼지 안 좋은 것 같은데 건강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다. 햄버거 가공육이에요. 말씀드린 피해야 되는 음식입니다. 통으로 된 고기가 좋은 거고요. 빨간 고기를 드시면 그 스테이크가 더 낫다는 얘기거든요. 씹어야 되는 음식. 왜냐하면 그 안에는 파이버가 들어있거든요. 여러 가지 고기만 단백질과 지방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한 조직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런 이제 이런 가공육들은 다른 성분이 다 빠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남거든요. 부드러운 단백질과 지방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한 20 년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영화 감독 이름이 까먹었네요. 영화 감독이 몇 달 동안 맥도날드만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영화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어요. 체중이 몇 킬로가 늘고 혈당이 얼마나 나빠졌고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나빠졌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햄버거는 저 고기 중 가공육이고요. 가공육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가공육은 피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연구 말씀드리고 또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고민하다가 들고 왔는데요. 이종 장기 이식.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NEJM 논문인데 말기 콩팥 질환, 투석하시는 만성 신장 질환 환자분들 많잖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면서 투석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돼지 콩팥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이제 보고한 논문이고 사실은 몇 케이스 했어요. 6케이스, 5케이스 지금 했습니다. 이제 요걸 보고 저는 2022년에 나왔던 저희 분야에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넣었던 연구 1명 했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요거 이제 생각이 나서 재밌는 주제라서 들고 왔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됐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돼지 심장으로 사람 살린다. 희망 보이는 이종 장기 이식. 그래서 FDA에서 이제 연구를 승인해 줬고 몇 명 했는데 지난해 11월에 이식한 장기는 석 달째 정상 작동. 굉장히 희망적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영역에선 있었던 2022년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 나왔던 기사였는데 인간에 이식한 두 번째 돼지 심장. 첫 번째 돼지 심장 얘기 이따 해드릴게요. 두 번째 돼지 심장. 제대로 된 이식 첫 번째인데 너무 안타깝게 6주 만에 사망했습니다. 저희 열광했거든요. 한 달 동안 살아있어서 열광했는데 6주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콩팥은 제가 잘 몰라서 요 자세히 말씀 안 드릴 건데 여기 이제 기사에 석 달째 정상 작동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요 분도 얼마 전에 얼마 못 갔어요. 떼냈는데 그때까지는 하여튼 투석 안 하고 지내다가 결국에는 거부 반응이 나타나 가지고 사망한 건 아니고 장기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는 성공한 신장 이식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 이제 저희 영역에서 있었던 심장 이식 환자는 62세 남자분이었고요. 어떤 이유로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심장 기능이 너무 나빠서 매일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에서의 돼지 장기 이식을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케이스 딱 한 거고요. 2달 살다가 사망하셨는데 이식하고 다다음 날 인공호흡기를 뗐어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에크모를 뗐습니다. 기적적이죠. 네. 심장 이식하고 이제 이런 경과가 제일 좋거든요. 뗐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별일 없네. 별건 없었어요. 그냥 복막염인데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한 일주일 있다가 혈액 검사에서 돼지 CMV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식한 분들한테서 나오는 바이러스거든요. 사람 바이러스가 아니라 돼지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돼지는 역시 사람보다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었고 한 달쯤 지난 시점에서 조직 검사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때 조직 검사는 루틴하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지났으면 괜찮은지 그냥 보는데 한 달 했는데 괜찮아가지고 한 달째 성공적이다. 굉장히 고무적인 뉴스를 봤었었고요. 그랬는데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다시 인공호흡기를 달았고 심장이 아니라 기도에 막 궤양이 생겨서 조직 검사인데 뭐 별게 없었대요. 그러고 며칠 있다가 다시 뗐고 그냥 좋아졌답니다. 그랬다가 또 며칠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다시 에크모를 달았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심장이 막 망가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우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2달째 사망했습니다. 이 경험이 우리가 제대로 경험한 유일한 돼지 심장 이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놓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후속 연구들이 있었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더 개선할 건지 많은 연구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종 장기 이식은 이런 컨셉이에요. 장기 이식이 필요한데
장기 공여자가 없잖아요. 심장은 정말 그렇습니다. 장기이식 중에 심장하고 폐는 사망자로부터 사체 이식만 가능하잖아요. 심장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콩팥은 둘 중에 하나 가족분들이 떼주기도 하고요. 간도 가족들이 일부 떼줄 수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사람한테서 받을 수도 있는데, 각막 이식도 그렇긴 합니다. 각막 이식은 조금 더 쉬운 문제고, 심장하고 폐 이식은 정말 그래서 항상 모자라고, 그렇다 보니 대기 순서를 기다리다가 심장이 안 나와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이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되게 슬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이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인류가 되게 오래전부터 가졌어요. 5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컨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전자를 좀 변형해요. 10개 유전자를 변형하면 사람한테 들어가서 이식 거부 반응이 없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요거는 잘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런 거를 떼가지고 돼지 난자에 넣어가지고 유전자가 없는 돼지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적당한 크기가 됐을 때 희생시키고 그 장기를 떼가지고 이제 사람이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컨셉이고요. 이렇게 유전자를 이제 몇 개를 떼고 몇 개를 넣어요. 그러니까 각각 유전자가 역할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물질들 3가지를 없앴더니 들어가자마자 거부 반응이 사라진다는 거 알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돼지 심장이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더 자라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떼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한테 없어서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이거는 사람 조직이 아니다, 이거 이상한 조직이다 하고 공격하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6개 유전자를 넣었더니 몸에서 착각한다는 걸, 사람 몸이 착각한다는 걸 알았어요. 돼지한테 몇 개 유전자를 빼고 몇 개 유전자를 넣었더니 이걸 사람 몸에 넣었을 때 사람이 돼지 조직이 아니라 사람 조직이라고 착각한다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하면 2종 장기 이식을 성공할 수 있는 근간이 됐습니다. 그런 발전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장벽은, 제일 큰 장벽이 결국 면역 반응이기는 하거든요. 사람 간의 이식도 마찬가지인데, 사람 간의 이식을 했을 때는 들어가서 내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역 시스템이 막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막 초급성 거부 반응, 수술장에서 넣자마자 막 녹아내리는 게 초급성 거부 반응이고요. 수술장에선 괜찮았는데 며칠 내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걸 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이후에 이제 더 긴 거부 반응도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허들 장벽이었는데, 요거는 거의 극복이 되긴 했어요. 특히 초급성 거부 반응은 상당히 극복이 됐고요. 요거 외에도 감염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돼지에 감염 질환이 있어서 야생에 자란 돼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무균 환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균 하나도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만드는 무균 돼지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다 체화돼 버려서 엄마한테 들어있던 바이러스가 그 엄마 몸속에서 저한테 넘어겨져 왔고, 걔는 균이 아니라 그냥 내 몸에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돼지에서는 이제 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라는 주장도 상당히 존재하고요. 이런 거 외에도 돼지가 잘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이게 크고 나면 더 안 크잖아요. 이 심장도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돼지는 100kg까지만 크는 게 아니라 300kg까지 크거든요. 그래서 돼지 심장을 사람한테 넣으면 얘가 돼지가 300kg 될 때까지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더 커져가지고 그런 이슈도 있어서, 커지지 않게 하는 커지는 유전자를 이제 제거해서 그거는 약간 해결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완전 해결된 건 아니고, 돼지를 쓰는 이유가 돼지의 저희도 실험할 때 돼지 심장으로 실험하거든요. 돼지 심장이 사람 심장하고 생기기도 비슷하게 생겼고,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간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사람 혈압은 120에 80이잖아요. 다른 종은 어떤 종도 120에 저 큰 동물 말고 저 기린이나 코끼리 빼고는 120만큼 되는 혈압이 거의 없거든요. 돼지 혈압은 훨씬 낮아서 돼지 심장이 사람한테 들어오면 혈압이 너무 높아 가지고 좀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차이들이 좀 존재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어 유저 여 윤리적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돼지 장기를 사람한테 넣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일단 다 드시잖아요. 거부감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굉장히 혹독한 실험을 동물한테 하는 거에 대한 반대 반대 심리도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뒤에 말씀드릴게요. 심장 이종 장기 이식의 역사가 60년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넣은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 넣은 게 언제 넣었냐면 1964년에 넣었거든요. 이게 인간한테 이루어진 첫 번째 장기 이식입니다. 그러니까 동종 장기 이식, 다른 사람한테 받기 전에 돼지한테 처음 받았어요. 이 다음 해에 동종 장기 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한테 한 장기 이식은 65년도에 처음 이루어졌고요. 처음에 침팬지 배분, 한글로 뭐죠? 배분인데 침팬지 일종의 유인원의 심장을 넣었고 이 당시에는 유전자 조작도 없었고 면역 억제제도 없었던 시절에 넣고 2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장기 이식이고 이 이후로는 사람한테 넣은 건 아니고 인제 다른 동물한테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했었었고 사람한테 넣은 게 이제 2022년이 처음인데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었었고 그래서 2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한 진척이긴 하고요. 이 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되게 많이 배웠고 그다음 케이스가 인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더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심장 이식이 60년대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면역 반응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서 면역 억제제가 발전해서 동종 이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식은 활발하게 인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이종 이식했을 때 어떤 반응이 생기는지 알게 되면서 유전자 조작을 하면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2010년이고 그래서 2020년대에 유전자 조작을 한 돼지를 상품화시켜서 회사가 한 겁니다. 회사가 상품화시켜서 돼지 심장 하나가 이렇게 포장돼서 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사람한테 넣는 일이 인제 2020년대에 처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의 과학적인 발전에 힘입은 일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심장이 제일 기대되는 결과기는 하지만 사실은 각막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사람한테서 각막도 사람은 뇌사자한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역시 귀한 장기라서 이종 장기 이식은 각막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실험할 때 돼지 피부가 사람 피부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피부도 이루어지고 있고 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인제 대상이죠. 예를 들면 일형 당뇨병 환자한테서 췌장 세포를 이식해 줄 수 있을지 자기 세포를 이식하는 것도 있고 돼지 세포를 이식하는 연구들도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게 이상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인슐린, 주사 인슐린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다양한 인슐린이 나오지만 처음 나왔던 인슐린은 돼지한테서 뽑아냈습니다. 돼지 인슐린을 뽑아서 사람한테 썼던 거니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연구들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형장기 외에도 예를 들면 혈액도 사람한테서 받는 거잖아요. 헌혈해 가지고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돼지 혈액을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인제 굉장히 수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싸냐?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회사가 다 투자금으로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사람 1명 연구하는 거에 이거 키드니거든요. 콩팥 이식 150만 $20입니다. 20억 원. 저 1명 연구하는데 20억 원이 투자가 된 거예요. 그 앞뒤로 막 들어가면 훨씬 큰 돈이죠. 야, 한 사람이 20억 원 감당할 수 있냐? 미국의 경우는 투석하는 게 1년에 1억이거든요. 혈액 투석 1년 동안 주 3회 하면 1년에 1억씩 들어가니까 20년 투석하느니 돼지 신장 이식 받겠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는 있죠. 뭐 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싸지겠죠. 경쟁이 이루어지고 기술이 더 발전하면 싸질 수 있겠지만 아직은 너무 비싸서 상용화하기는 좀 기술도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비용적으로도 아직 상용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왜 하필 돼지? 여기 네, 질문에 김소연님께서 돼지는 착한 동물이네요 말씀 주셨는데 왜 하필 돼지냐? 불쌍한 돼지. 왜 돼지냐면 저도 실험할 때 돼지를 많이 사용하는 게 신기하게 돼지가 사람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개, 또 큰 돼지들, 큰 동물들이 있는데 돼지가 진짜 제일 비슷해서 돼지가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썼던 이식은 85kg 남성에서는 110kg짜리 돼지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과 면역 반응이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이식하기 더 편리한 면이 있고요. 키우는 게 되게 쉽죠. 돼지 대량 생산하니까 이미 어떻게 생산해야 되는지 잘 알고 연구가 많이 돼 있으니까 무균 환경 이런 것들도 좀 만들기 쉽고 빨리 커요. 되게 빨리 큽니다. 저희 30kg 돼지 사서 실험하다가 한 달 놀고 있으면 100kg 되고 이러거든요. 금방금방 크니까 실험하기 좋고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돼 있어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한 마리 키워내는 게 쉽고 다른 동물에 비해 연구가 많이 돼 있다. 그다음에 영장류가 잘 될 것 같지만 영장류는 실험실에 돼지 실험한다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서 와서 시위 안 하지만 침팬지 실험한다 그러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당장 와가지고 시위할 것 같잖아요. 그런 윤리적인 이슈가 돼지가 조금 적은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돼지한테 미안한 일이지만. 그다음에 오히려 침팬지 같은 영장류가 인수공통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대요. 저 잘 모르는 얘기긴 한데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것들이 이런 동물들한테서 맞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 오랜 역사 동안 같이 살아오기도 했고 계속 먹어오기도 해서 모르는 감염병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야생에 살고 있는 영장류들은 그런 우리가 모르는 감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최근에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종장기 이식을 받는 일이 많이 생기진 않겠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기술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질문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즈 빌리지님께서 교수님 옛날에는 테레비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해 고기보다는 채소 위주 식단이 좋다고 그러면서 미국은 고기 위주라서 맨날 성인병이 많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단백질도 꼭 먹어야 한다면서 난리잖아요. 뭐가 맞는 건가요? 알쏭달쏭하네요. 그 식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런 연구들 소개해드리면서도 식단을 정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거를 직접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 되게 꼼꼼하게 설문조사하지 않는 한 내 식단이 뭐가 잘못됐는지 알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저런 연구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얘기거든요. 뭘 더 해라.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게 뭐가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채소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채소 훨씬 더 많이 먹는 거기는 해요. 근데 안 익힌 채소 미국 사람들 샐러드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채소를 데쳐 먹잖아요. 데쳐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좀 빠지거든요. 비타민 C도 깨지고 파이버들도 식이섬유들도 좀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존재해서 시기를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 그거는 맞아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채소를 많이 먹고 있고 미국 사람들은 채소를 더 먹어야 되는 건 맞고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 단백질량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고기 많이 먹고 있어서 단백질량은 이제는 부족하지 않아서 더 먹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건강한 단백질 드시고 지방 성분은 조금 줄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식단은 좀 어렵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답해 드릴게요. 엔젤님께서 저는 혈압약을 개인 심장병원에서 처방받거든요. 어떤 분은 신경과 가정의학과 소화기내과 등등에서 처방받는데 혈압에 대해서 가장 치료하는 과는 어느 과인가요? 혈압을 가장 잘 치료하는 건 엔젤님을 보시는 주치 선생님입니다. 혈압은 성인 인구의 30%가 가진 병이라서 이 치료 방법은 전문가라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 개 하 1 차 의료기관에서 혈압을 보는 되게 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고 이런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있는 지식이 거의 공통된 지식, 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대학병원 교수들과 개원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소통이 되고 개원과 선생님들도 지식을 충분히 많이 쌓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보다는 환자분을 오래 본 선생님이 제일 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만 저항성 고혈압, 약으로 잘 조절 안 되는 흔치 않은 고혈압들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대학병원에 잠깐 오셔서 약 좀 조정하고 다시 개인 병원으로 보내드리곤 하고요. 특정 과에서 더 잘 보시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50분이 다 됐네요. 네. 요것만 답해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인향만리님께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에 매일 유산소 운동 1 시간과 체중 감량 10kg나 빼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식이 조절 후 혈압약을 복용하면 어지러워서 30분 정도는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혈압을 측정하면 120 이하로 측정됩니다."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병원에 방문하면 130으로 측정되어서 선생님께서는 계속 복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중단했습니다. 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체중을 정말 잘 빼셨고요. 정말 많이 빼서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우실 거고요. 저 혈압이 병원에서 재는 거랑 집에서 재는 게 틀려요. 저도 건강검진하면 막 혈압 14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혼자 재면 120 내외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 가정 혈압이 더 맞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가정 혈압 측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 동안 재는 게 필요하거든요.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혈압 쓰셔 가지고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조금 더 혈압약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